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한방눈이 내릴 거란 예보가 있습니다. 흰눈이 쌓인 길은요, 보기에는 참 좋지만요, 도시에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골칫거립니다. 퇴근길 극심한 교통체증이 오늘 예상되는데요. 혹시라도 약속을 잡으신 분들은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MBN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몇 가지 밝혔는데요. 그중 한 내용이 이겁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제도 요거를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요.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내 임기 1년 줄일 수 있다. 5년인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인 4년으로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시죠. 백신 부작용 청소년 인과성이 없더라도 최대 500만 원 지원하겠다. 어제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 청소년에 일단 한정을 했죠.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백신 접종을 좀 뭔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접종 90일 내 의료비 30만 원 이상 지출, 국가 보상 못 받은 경우 교육부가 지원한다. 학부모들은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유인하는 겁니까? 약간 또 비판적인 목소리, 반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목 위에 대선 후보들 얼굴이 있는데요. 얼굴이 다 나오질 않고요. 살짝만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편집한 의도가 있겠죠? 위에 빨간 제목으로 이쯤 되면 윤곽이 나오는데 지금은 윤곽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죠. 내용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대선 처음입니다.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좀 더 소개해드리죠. 자, 지금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대선까지요. 그런데 후보별로 리스크만 산더미다. 그리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이재명, 윤석열, 오차범위 초접전 이런 결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 지지층 최대 결집도 못한 걸로 보입니다. 숫자 자체가 그래요. 정책 경쟁 확실한 어젠다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요, 단일화 변수가 막판까지 크게 뭔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입니다. 역시 대선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기사는 더 호되게 질타하고 있어요. 김건희 씨 녹취, 이재명 후보 욕설, 막 가는 대선이다. 막 간다. 여기 보면은요, 한 책의 저자인데 어제 이재명 후보 욕설 녹취록 160분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요, 또 이 내용이 알려지다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사죄, 또 사과를 다시 한번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대선이죠.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복귀왕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19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좀 가는 말이죠. 요즘에요, 여야 모습 보면요, 한쪽에서 뭔가를 제기하면요, 그래요, 그쪽 어제 한번 봅시다. 역시 맞대응하는 상황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토론 방송 금지 신청. 키워드 지금 좀 긴데요. 지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요, 대선 후보 양자 토론을 일단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본인을 끼워주지 않는다면요, 이거 방송 못하게 법원에 호소하겠습니다. 가처분 신청합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자칫 토론만 하고 방송은 안 되는 상황 있는 거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묻고 더블. 이거는 뭔가 이 포카 뭐 이런 거 하실 때 나오는 용어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요, 뭔가 정책과 관련해서 추경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금액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번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름 지우기입니다. 이름 지우기. 자, 최근에 한 건설사가 광주 아파트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큰 사고가 났잖아요.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이 시공사가 내온 브랜드, 이 브랜드를 떼자.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대선 상황인데요. 이번 대선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표현들이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당은 무당으로 공격. 그러니까 무속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무당으로 공격. 야당은 조폭 욕석 파일로 반격. 막장 대선이다. 이번 대선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막장 대선입니다. 대선 후보들과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군요. 무속, 무당, 욕설, 조폭, 뭐 상대를 겨냥해서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민주당은요, 윤석열 후보 무속인 논란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자꾸 거론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후보 뭐 조폭, 유착설 이런 거 그동안 막 떠돌았던 얘기를 다시 또 꺼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욕설 녹취 공개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서로를 겨냥해서 날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이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습니다. 윤 후보의 무당 선대본 실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 공식기구에 대놓고 무당을 임명할 정도면 이는 샤머니즘 숭배일 것입니다. 이를 통제 못한 국민의힘 당도 구수의힘 당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무당층과 중간층을 끌어와야 되는데 무당을 끌고 온 거 아니냐. 조폭들이 이 나라 그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아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조폭들이 아주 전면적으로 시정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그 과정에서 살인 범죄 같은 것도 서슴지 않게 벌어지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조폭이 우리 국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청와대를 무상으로 드나드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무속인 논란, 무속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리스크,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에서 이걸 아마 의식한 듯합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윤석열 선대본 무속인 논란 네트워크 본부 해산. 아예 그 논란이 됐던 그 조직을 해산해버렸어요, 어제. 그러자 여당은 윤핵관은 무당이다. 또 이렇게 또 받아칩니다. 계속 무속, 무당 이런 얘기를 여당에서 계속 꺼내는 거예요. 윤석열 오해 소지 있다면 빠른 조치가 맞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왕 윤핵관은 김건희 씨다. 또 이렇게까지 또 받아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조직을 해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시간 본부로 소위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네트워크 본부는 후보의 정치 입문 무렵부터 함께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 해산 조치는 당연히 후보의 결단입니다.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떠다니는 소문에 의해서 우리 선대본부의 활동이 굉장히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오셨습니다. 김정재 의원님께 질문 좀 드려야 되겠어요. 그동안 사실 이게 논란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반은 황당하다. 그리고 이거 문제될 거 없다. 임명한 바 없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조직 자체를 해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 이른바 건진법사의 활동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스스로 이렇게 해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왜 해산을 한 겁니까? 저는 해산하는 거는 뭐 굉장히 당연하고 굉장히 빠른 조치였다고 보고요. 예. 사실 이 임명장이라는 것이 선대위가 뜨면 저희도 지금 지역에 당협 선대위에도 예. 수천 명씩 임명장이 나갑니다. 예. 중앙 선대위는 수만 장이 나가죠. 아. 그래서 그중에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는데 컴퓨터 그 나간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임명장은 나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일단 뭔가 임명장, 기록이 된 게 없다. 그렇죠. 기록된 건 없고 예. 그런데 뭐 수만 장이 나가니까 어떤 경위로든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임명장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기 선대위 안에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래서 막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오해의 소지를 확산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빠른 조치를 잘 취했다고 아예 보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논란이 네. 있으니까 아예 그냥 다 잘라버리는 겁니까? 네, 그냥? 네, 잘한 겁니다. 아. 잘한 거고 문제는 지금 이렇게 예. 지금 그 소위 김건희 녹취록을 예.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맹탕, 뭐 아무것도 소문난 잔치, 아무것도 핵폭탄도 사실 없고 약간 그런 평가를 맹탕이었지 받고 않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다시 이걸 만회하나 해서 지금 무당 프레임으로 또다시 국민의힘을 걸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그런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무당 예. 프레임으로 걸려고 했는데 오히려 또 걸려든 거죠. 뭐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무속인 그 협회장을 그때 임명을 했습니다. 뭐 임명장을 줬다. 네, 이런 얘기가 임명장도 나와요. 주고 심지어는 또 당선 기원 무당 구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저는 민주당도 같이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예. 끝내고 정상적인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녹취록에 맞불을 놓은 건가? 이재명 후보 욕설 160분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뭐 이 책에 뭐 굿바이 이재명 뭐 이런 제목의 책의 저자입니다. 장영하 변호사. 근데 이 기사는요. 이거 보니까 국민의힘의 뭐 직간접 지원하에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사는. 그리고 욕설의 내용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그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다시 사과를 어제 했습니다. 또. 근데 여당에서는 또 이거 이제 문제 삼고 있죠.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지금 또 이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 34개를 오늘 추가로 공개합니다. 특히 어머니 문제를 놓고 시종일관 거칠 욕설로 형을 몰아붙이는 등 격한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비록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공인으로서 이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또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던 그 형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녹취록에 뭔가 맞불을 놓은 듯한 모양새가 됐죠. 이 욕설 파일 공개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부분 갖고 사과를 했는데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강하게 좀 반발하면서 이거 부분 편집해서 이거 공개하거나 뭐 틀면 이거 문제 삼겠습니다. 또 약간 이런 어떤 경고성 입장까지 내놓기도 했는데요. 복귀왕 대변인께요. 역시 대선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게 큰 부담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민주당에서는요? 뭐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족 형제 예. 이 부분이 그 후보자에게도 굉장히 좀 약한 고리인데 예. 뭐 이미 한참 전부터 문제가 되고 공격거리가 됐던 것을 예.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이런 그 뭐 자리를 일부러 만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백하게 사과드리고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는 예. 일이니까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이거에 그리고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아. 지극히 사적인 가정사 문제이니까 예. 국민 여러분께는 용서를 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저거 관련해서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이 예. 남아있는 이재명 후보를 빼고 돌아가신 형님 빼고 예. 남은 오형제 이름으로 정말 우리 어머님이 피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가족사를 정치에 활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절절한 호소문을 보냈어요. 아.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7남매인데 예. 사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지 않습니까? 서로 다툼도 예. 있고 한 건데 사실 이번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예. 형제 간의 전화를 계속해서 녹음하고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뭐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긴 한데 이런 가족사를 더 이상 이게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중단했으면 하고 예. 이것을 이야기한 그 장 변호사에 대해서는 후보 비방죄라든지 예. 그리고 부분 편집이 있다라고 하면 선거법의 조항에 적용될 것으로 봐서 예.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뭐 국민의힘에 지원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 이분이 이제 이재명 검증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국민의힘과의 교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 사실 MBC 뭐 뉴스트레이트 방송보다도 예. 무속인 논란이 현재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아까 자료 화면으로 봤던 것처럼 예. 그 건진 복사라고 하는 분이 후보의 어깨에 손을 대고 안내를 해줘요.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됐죠. 예. 물론 신년회 자리라고 하지만 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직접 이렇게 안내를 해줄 정도의 관계면 예. 굉장히 가까운 분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예. 그런 경험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 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 이것을 맞불 성격으로 내놓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이런 혼탁한 예. 선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재 의원도 그러시고요. 복귀양 대변도 두 분 공통점은 이 정도 하시죠. 이 정도 하고 뭐 정책 얘기 많이 하시죠.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후보들 입장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선대위 차원에서는 계속 논평을 내고 지금 굉장히 서로 상대를 향해서 압박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요. 다음은요. 사실은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른바 이제 미투와 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 내용을 좀 다룬 기사입니다. 보시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 소개해드렸죠. 이 무속 논란에 조직 해산 초강수를 뒀어요. 이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뭔가 수습해야 된다. 그런데 반면에 김건희 씨 미투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이 기사는 그걸 주목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반응은 뭐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미투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던 이수정 고문직 사퇴했다. 약간 당내에서는 사과를 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후보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이거거든요. 지금요.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씨의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게 전부고요. 자, 이종건 평론가. 언론의 시각 중에 하나는요. 무속인 논란은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를 한다. 그러나 이 미투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 입장을 잘 안 내놓고 있다. 뭐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혹시 뭔가 의식하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일단 그 두 가지를 예. 동일선상에서 견주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예. 자, 무속은 사실상 네트워크 본부라는 곳에 예. 한 사람이 지금 뭐 무속인이다, 역순인이다 예.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고 그것과 김건희 씨가
MBC 스트레이트에 나가서 한 발언들과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무속인 발언은 옛날에 왕자 그 논란까지 있었기 때문에 선대본부에 그런 사람이 드나들었다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김건희 씨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총괄적으로 사과를 즉발적으로 했거든요. 그 일일이 그 안에 사안별로 대응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방송이 되고 나서 부적절하다, 송구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는 거죠, 이미. 포괄적인 어떤 그 사과를 했고 아까 윤석열 후보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에 다 포함된 내용 이런 발언들이 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반인 또는 뭐 그 촬영 기사라고 불리는 사람과의 사적인 대화가 있는 건 부적절했다. 그리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 속에 이것도 사실 포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발언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어떤 성폭행 사건이 또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공적인 어떤 공인으로서 거리를 당연히 둬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저는 어찌됐든 윤석열 후보의 좀 곤란한 상황. 왜냐하면 부인의 그런 어떤 사적 대화를 막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일일이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개입됐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좀 했다. 조대진 변호사.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는 한 매체를 통해서 2차 가해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적인 통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2차 가해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대진 변호사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가끔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궤변을 되게 자신감 있게 논리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두 가지 뭐 사적 자리라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일단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배우자가 트면 개인적인 자리든 뭐 공개적인 자리든 이 발언을 되게 조심해를 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식의 문제인데 이제 충격적인 것이 이러한 생각을 뭐 사적 자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되게 부적절한 인식의 태도를 보여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그 후보자의 인식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심각하다는 그 부분을 느낄 수가 뭔가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게 혹시 이제 부부 사이니까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부는 또 닮아가고 결국에는 또 아까 그 화면에서 나왔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거에 관련돼서 자세한 얘기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언급할 얘기가 없다고. 다른 사안에 관련돼서는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려는 거 봤을 때 결국에는 김건희 씨의 그 말의 내용이 후보의 생각하고 동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김정재 의원님. 이게 이제 이 미투 발언, 김건희 씨의 이제 전화 통화 중에 나왔던 이 미투 발언 그리고 안희정 정지사 관련된 발언이 이게 2차 가해도 아니다. 뭐 이런 걸 갖고 약간 논란도 있어요. 김정재 의원께서는 어떤 시각이십니까? 2차 가해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사적인 대화니까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어렵다.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저는 아무리 물론 사적인 대화는 사실은 공개가 안 되죠. 이게 지금 대통령 통상적으로는 공개 안 되죠. 그럼요. 사적 대화는. 이게 대통령 후보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공개가 된 게 문제거든요. 저희가 사적 대화가 다 공개가 된다면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심한 소리도 사적 대화에서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단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경위에 어떻든 간에 공개가 되었다면 이 부분은 저는 2차 가해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김건희 씨께서도 MBC 측에는 송구하다는 내용의 그렇죠. 대답을 방송 한 나온 걸로, 김에 어떤 입장이 좀 나왔어요.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뭐 사과 유무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번에 이 노시로 전체에 대해서 본인이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부부가 또 그 제가 녹취록 한번 읽어보니까 그래요. 우리 부부는 정말 너무 달라서 너무 다르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저희가 뭐 실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미투 발언만큼은 이게 방송이 된 이상 이 부분은 2차 가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 의원께서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는 부부 닮은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 김정재 의원께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본인이 이런 설명 직접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했더라고요. 네, 본인이 직접 예. 그 후보 김건희 씨께서 예.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소위 우리가 뭐 궁합도 보기도 하는데 예. 닮아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달라서 잘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다르다 뭐 그런 예. 얘기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복귀양 대변인께서 뭐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짧게 우리 드릴게요. 김정재 의원님께서 2차 가해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예. 정말로 이제 전 옳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이 발언 관련해서 해외 뉴스에서도 사실 다 다뤘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돈을 뭐 돈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꺼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 국제적인 망신을 산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워낙 예. 공적인 영역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까 윤석열 후보께서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이 문제가 이 이야기가 나오면 예. 죄송합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해야 혹시라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포스트레이디 김건희 씨의 예. 생각이 우리나라 그 여성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우려를 씻어주려면 예. 저는 직접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예. 사과한다고 해서 사실 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는 아유 그래 인정하는구나 솔직하구나라고 받아줄 것 같아요.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저 부분에 대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전체 녹취록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잘못된 표현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전제가 가해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잘못 나왔다라는 거라 예. 저는 솔직 담백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가만히 기억을 돌려보면 대선 후보들이 참 사과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무슨 일 터지면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터지면은 왜 사과 안 하세요, 사과 안 하세요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또 결국에 또 사과하고 뭐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대선 후보 간의 TV 토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거대 정당에서는 여야 거대 정당은 합의를 봐서 일단 합시다 하고 근데 양자 토론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날짜 문제와 그 양자 토론에 끼지 못한 다른 후보들의 반발 이게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먼저 기사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달 27일, 야당에서는 31일 토론 날짜 신경전을 하고 있어요. 합의는 하기로는 됐는데 날짜가 좀 원하는 날짜가 달라요. 그러자 또 동시에 안철수, 심상정은 이거 불공정하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론 중요하죠. 양자 토론도 중요하고 뭐 다른 토론 중요합니다. 지금. 토론 향방 따라 설 민심 요동 가능성이 있는데 배제된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요. 자, 어제요. 여야에서 뭔가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사에 TV 토론 개최 요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공문으로 정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27일 후보 간 양자 토론은 양 후보들의 민생 대안과 미래 비전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졌는지를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TV 양자 토론이 27일 날로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어서 바로잡습니다. 설 전날이 전 세대가 다 모이고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31일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가능하면 황금 시간대에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하는데 양자 토론 하긴 하는데 그리고 방송으로 이제 중계도 되는데 날짜가 다르네요. 언급한 날짜가요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 등의 반발을 담고 있어요. 자, 뭐 위 큰 제목은 달라요. 뭔가 이게 앞에 선 기사에서 날짜가 다르다. 그 내용 같은데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작은 제목입니다. 안철수 양자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하겠다. 가만 안 있는다 이거. 불공정하다. 왜 나를 빼는가 이겁니다. 그리고요 2007년 군소 후보 반발에 토론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한번.
이거를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건 공정하지가 않은 그런 토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희들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조치들을 취할 겁니다. 둘 다 제가 가장 껄끄러운 상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대1로 싸우면 저한테 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하고 윤석열 후보는 저와 이렇게 대결을 하면 본인이 야권의 대표 선수가 못 될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자신감을 나타내면서 본인이 부담스러워서 그렇죠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요. 자, 복귀양 대변인께 질문을 좀 나눠서 드릴게요. 먼저요. 국민의힘에서 31일을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31일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27일 이미 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7일을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양당이 합의해서 예. 그 지상파 3사에 설 연휴 전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그 방송사에서 정한 날짜가 27일 밤 10시였어요. 그러니까 방송사 측에서 그럼 27일 어떻습니까? 라고 일단 그렇습니다. 이쪽 이 날짜라고 일단 해봅시다라고 온 거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요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양당의 일정도 중요하지만 또 방송사 일정도 중요하니까 27일 10시가 된 거 아닌가라고 해서 발표를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27일 고집한 건 아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일정상 방송사의 결정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27일보다는 30일이 낫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한다면 저희들은 날짜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뭐 협의해서 31일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최대한 많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날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토론 방식과 사회자 선정 이런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좀 장애물들이 있어서 신경전이 또 보통이 아니겠는데요. 약간의 좀 우려는 됩니다만 최소한 설날 전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일단 1월 30일도 상관없다. 저희들은 상관없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지금 안철수 후보 반발하는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서 양자가 아닌 3자 또는 4자 토론으로 형식을 바꾸는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양자 토론을 고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검증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양자 토론이든 다자 토론이든 어떤 토론이든 자리가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고 다 간다. 그 형식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입장이고요. 현재는 양자 토론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과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토론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송사에서도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최대한 빨리 다자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자 토론 뭐 날짜만 정해지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주장 중에서 하나 조금 아까 그래서 뭐 굉장히 자신감을 나타냈어요. 모순점이 뭐냐면 안철수 후보께서는 또 3자 토론을 주장하고 계세요. 3자. 그렇죠. 본인까지 들어가자. 논리 모순이죠. 그 주장을 당당하게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법상으로 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의석수 또는 지지율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거기에 맞춰서 다자 토론 가자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조금 완결성이 있는데 그럼 하자면 4자 정도나 하자 그러지 왜 3자입니까? 그렇죠. 그 나만 포함시켜 주세요라는 것이라 논리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은 뭐 30일도 가능하고요. 뭐 다자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입장으로 들리네요, 지금요. 김종재 의원께서는 27일 안 된다 그랬어요. 국민의힘 31일 좀 고집하고 계시군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이 TV 토론은 제가 보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양자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30%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 평가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일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말빨입니다. 말빨. 이 말빨인데 달변가 아닙니까? 화려한 언변. 그리고 또 말 바꾸기 선수예요. 뭐 거침없이 바꿉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거든요. 제가 봐서는 윤석열 후보보다 내가 자신 있는 유일한 게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 능력은 화려한 자신 언변. 있다. 네네. 진정성은 모르겠습니다. 진정성 국민들은 사실 말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일단 이 30% 여기서 한번 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굉장히 지금 초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법정 토론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아닙니다. 법정 토론이 아니에요. 법정 토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석 이상 가진 정당의 후보자 또는 그 이전 대선에서 3% 유효 득표를 한 정당의 후보자 또는 그 선거 개시일 30일 전에 5% 지지율이 5% 나온 이런 후보자들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정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양 당이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면 되는데 31일을 고집하시는 건가요? 30일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설 전날 모든 세대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고요. 가장 설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어차피 저희가 설 전에 한 번밖에 못 하는데 그렇다라면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볼 수 있고 가장 많은 분들이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프라임 타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식사 이후에 뭐 10시 이후에 하면 주무시는 분도 많으니까 6시에서 10시 이전에 언제든지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31일을 선호한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오늘 10시에 양쪽의 실무 협의진들이 회의를 하니까 여기서 협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아까 우리 복귀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 내용, 사회자라든지 진행 방식이라든지 뭔가 좀 합의할 지점들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원하는 것은 30일인 이유는 더 많은 국민들이 판단할 기회를 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안철수 후보 또는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해서 양자가 아닌 다자로 토론, TV 토론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번 토론은 일단 양자 토론으로 양당이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선관위에서는 이 TV 토론은 공정하기만 하면 되고 이게 뭐 양자든 다자든 무관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저는 뭐 나중에 또 다자 토론도 곧 날짜가 잡히면 할 기회가 있지 않나. 근데 오늘 뭐 여하튼 지금 10시에 협의를 하면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양당에서 협의할 만약에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다자로 만약에 얘기가 되면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시네요. 두 분이 오늘 굉장히 이렇게 약간 오픈, 열린된 자세로 뭔가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자, 하신 말씀 중에서 어떤 겁니까? 양자 토론을 제안한 것이 민주당이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저희는 토론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토론만 제안했다. 토론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양자 토론에 이제 합의를 해줘서 그 과정에 좀 왔다 갔다 한 게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토론에서 말빨로 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가 뭐 토크 콘서트장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3프로 TV에서 뭐 증시 분야에 대한 인식을 서로 국민들이 검증하고 했던 것처럼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준비됐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께서 점잖게 토론하시다가 말 바꾸기 그러시니까 제가 좀 섭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빨 표현 썼다고 이제 그 부분에 약간 지적을 해주는데 아무튼 뭐 말하는 능력이 좀 탁월하다. 뭐 약간 이런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토론, 토론이요. 사실은 전 말을 얼마나 유려하게 잘하는가. 그리고 그 말 속에 충분한 내용이 잘 담겨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TV 토론 좀 기다리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요. 이상과 관련된 만평이 좀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컷으로 돼 있는데요. 맨 위로 가겠습니다. 자, 제목은 양자 토론. 자, 서로 27일, 31일 약간 신경전이죠. 날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중간으로 갑니다. 그러자 여기는 배제 논란. 두 분이 지금 발끈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뭡니까 지금? 왜 우리를 빼는 거예요? 약간 이런 분위기죠. 아래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머리를 딱 들었어요. 나는 하고. 이분 누구신지 짐작하시겠죠? 네, 허경영. 허경영 후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지지율 조사를 포함시켜서 한 결과도 있어요. 사실 최근에요. 하여튼 이렇게 만평이 좀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이종구 평론. 네네. 이거 두 가지 관점. 뭐 날짜는 두 분이 먼저 합의가 더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 또는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토론으로 가야 된다. 지금 양자로 할 게 아니다. 설 전의 토론이 다자 토론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약간 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 이제 지금 좀 전에 양 당에서 의원님들이 이제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싸우셨어요. 양자 토론을 누가 먼저 했느냐. 근데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양자 토론을
각각 이해관계 속에서 일치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 것이지. 속으로는 서로 양자 원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겁니까?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아니 100이 있으면 내가 50을 노출될 수 있는데 25밖에 노출 안 되지 않느냐.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렇죠. 내가 돋보이고 싶다. 한쪽에서는 내가 1대3으로 공격당하는 것보다 1대1로 공격하고 비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딱 일치하니까 어쨌든 두 당이 지금 일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속내는 그런데 서로 원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네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없고 유세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 사실은 이런 정보밖에 없어요. TV 토론이라든지 뭐 SNS도 있고 뭐 예. 하지만 그러니까 TV 토론은 늘려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지금 법정 이 횟수가 3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최소 3회를 해야 된다. 뭐 이것이고 나머지는 합의에 의한 것인데 제도적으로는 또 옆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허점이 많아요. 양쪽에 합의를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구조이거든요. 예. 그러면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끼리 합의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이런 식이 아니라 최소의 어떤 횟수도 더 늘리고 또 조건도 조금 더 완화해서 예. 많은 그런 그 후보들이 좀 더 자신의 어떤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 사실 허점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양당의 어떤 이해관계만 맞으면 어떻게든 토론을 할 수 있는 이게 허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종호 평론가에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양자 토론이 아니라 다자 토론으로 가는 게 좋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는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정보를 좀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정당에서 생각해야 될 국민들의 유권자의 생각해야 될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죠.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 지금 경고를 했어요. 이거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하겠다. 이런 경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뭐 아까 봤던 신문에서는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다. 이렇게까지 소개가 돼 있는데 이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진 변호사? 일단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예. 뭐 긴급성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긴급성도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필요성, 그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되고 또 가처분을 안 하면 회복할 수 없는 이익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 관련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이 이게 법원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 이게 뭐 다른 토론도 있고 예. 또 이번 양자 토론 말고도 다른 뭐 신문들이라든지 다른 매체들로도 충분히 정보라든지 예. 공약 전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들이 이런 가처분의 필요성이라든지 회복할 수 없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지는 좀 의문이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진다면 나머지 안철수 후보는 뭐 그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또 다른 후보들이 또 문제 전부 다 삼을 수도 신청을 할 있겠네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요. 이 기사 끝부분에 좀 소개가 되는데 2007년 대선 당시를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후보의 3자 토론이 추진됐지만 다른 후보들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무산된 바 있다. 전례가 좀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요. 양자 토론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자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등등도 다 같이 토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또 이게 또 남은 과제가 되겠는데요. 아까 패널 분들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요. 그때는 또 허경영 후보도 그러게 아까 이제 만평처럼 네, 충분히. 그리고요. 아니면 양자 토론은 진행은 되되 방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 금지 가처분이거든요. 이게 또 변수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토론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MBN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답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4년 중임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5년 단임제 대통령제잖아요. 이게 아니라 4년 두 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4년 임기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5년에서 1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된 임기 1년, 본인이 집권하더라도 임기 1년 단축 가능하다. 줄일 용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책임 정치 위에 중임제 바람직. 그러나 요 내용이 알려진 뒤에 여당 내에서는요. 그렇다고 지금 개헌 이슈를 전면화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신중한 입장. 이렇게 신중한 입장도 보였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꺼낸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내각 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좀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되는데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국가 백년 대계 예를 들면 경국 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특정 뭐 임기 1년 줄이는 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겠어요. 사실 기간이 이제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선거, 총선하고 대통령 선거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톱니바퀴 바뀌듯이 계속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정을 하려면 이제 임기를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4년 중임제 그리고 다음 대통령 임기가 1년 줄인다면은 딱 중간에 이제 총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이 중간 평가가 되고요. 지방선거하고 대선을 같이 치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지방선거하고 대선이 같은 해 있지만 날짜가 다르잖아요.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또 지금.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복잡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김정재 의원께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는 이 개헌에 대한 어떤 입장이 지금 정리돼 있습니까, 지금? 저는 어저께 이재명 후보가 예. 갑자기 4년 중임제 얘기를 하니까 야 정말 뜬금없는 분이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질문을 합니다. 받고 대본을 했는데 굉장히 자세한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초조해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30%에 갇힌 게 굉장히 본인은 부담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전략이 소확행 공약을 계속 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48개를 냈어요. 아주 잔잔한 공약을 또박또박 걸어가면서 낸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심지어는 탈모 치료 이런 것까지 냈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지지율이 한계가 있으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야 더 큰 거 없냐? 한 방 없냐? 이걸로는 안 되겠다. 전략 공약 빨리 만들으라고 어제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완전 초긴장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전혀 선대위와 사전 논의도 없이 그냥 TV에서 막 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개헌이 굉장히 이른바 정치권에서 말하는 거대 담론 중에 하나거든요. 거대 담론이고 이건 굉장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어디도 논의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4년 중임제라는 이런 거대 담론, 소위 권력구조 개편인데 이걸 그냥 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뭐 자영업자도 신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갑자기 저걸 들고 나오는 게 굉장히 저는 현장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의가 지금 제일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지 저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런 권력구조 개편은 나중에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 끝난 후에 국민들과 함께 저희가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이 개헌 얘기 나오는데 이거 네 분 의견 좀 짧게라도 한 번씩 들어보겠는데요. 지금 김정재 의원 말씀, 복귀한 대변인 김정재 의원 말씀은 지지율이 급하니까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취지로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난 2018년에 이제 대통령께서 개헌 제안을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안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했었고 그리고 역대 국회의장의 최고의 사실 과제가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임제 얘기가 자주 나오긴 했어요. 헌법 개정 중에서 4년 중임제,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한 이것이 사실 가장 큰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 정치를 위해서 일반론을 말씀하신 거고 뭐 30% 박스권이다 이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여론조사에서도 그 정도에서 40%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이제 지난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민주당에서 이것을 로키로 갖고 가느냐. 그러니까 개헌을 이야기하면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야당에서 주장을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분류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까 봐서 저희들은 이것을 확산시키지는 않되 다만 다음 정부에서도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도 우리 헌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고민거리를 던져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는 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유체이탈 화법이다라는 아, 생각이 유체이탈이요? 들어요. 왜냐하면 예. 이거 권력이야말로 자기가 내려놔야 되거든요. 3년밖에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공약을 하고 내가 정말 이거 책임지고 난 3년밖에 안 할 테니까 개헌을 꼭 해달라. 3년이 아니고 4년 아닙니까? 4년. 그렇죠. 4년이죠. 4년, 죄송합니다. 예. 5년 중에 1년 빼는 예. 거니까 4년만 하겠다라는 어떤 대단한 결심을 하고 국민과 국회에 호소를 해야지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아, 정식으로 제대로 뭔가를 그렇죠. 가져서 회견이나 발표를 해야지 인터뷰에서 저렇게 꺼낼 말은 아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예. 아니 그냥 원론적으로 뭐 1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 아니죠?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성사 가능할까? 예. 이게 공약이 아니니까 예. 그냥 뭐 들으나 마나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중요한 논의도 논제를 꺼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결을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예. 이제 중요한 논제를 꺼냈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재명 후보가 뭐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 뭐 사람들과 그 뭐 언론이 있는데 예. 뭐 박스권에 갇힌 거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장파장 아니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부분들을 선택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뭔가 이슈가 좀 던져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뭐 정치권 그리고 대선 후보들 반응이 있겠죠?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의견이세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지금. 뭔가 추가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경제와 관련돼 있고요. 뭐 정치권의 뭐 공약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정치권에서 뭔가 좀 계속 정책적 입장들 내놓고 있는데 그걸 다룬 기사입니다. 먼저 기사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최대 1,000만 원. 소상공인 코로나19 여파로 충격 타격을 입으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손실보상 최대 1,000만 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300만 원 정도 얘기 아니었었나요? 갑자기 들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야 소상공인 지원 증액 추진한다. 이 정도 액수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있네요. 묻고 더블로 가식 묻지마 공약이다. 아, 여기서 나오는군요. 이 묻고 더블로 가가. 정부는 증액 요구에 막상 반대 입장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가요. 이 1,000만 원 얘기가 여당에서도 나왔고요. 어제는요. 제1야당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지원금은 현행 100만 원인 것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손실보상률이 현재 80%인 것을 100%로 확대해야 합니다. 손실보상의 한액도 현행 50만 원인 것을 100만 원으로 증액시켜야 합니다. 뭐가 올라가죠? 증액, 그다음 비율 높이고 다 이런 겁니다. 지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아니, 본 예산 때 작년에 논의하셨지 그랬어요. 작년에 예산 짤 때 올해 예산. 왜 이제 와서 본 예산 땐 논의도 않더니 대선 앞두고 자꾸 이런 얘기 하십니까 지금? 대선 의식한 거죠? 이렇게 또 물어보는 기사입니다. 그리고요. 앞선 기사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 해봤던 기사. 여기에는 이런 얘기도 좀 들려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1,000만 원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액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약 320만 명으로 보거든요. 그럼 여기에 1,000만 원씩이면은 32조입니다. 32조. 그러니까 이 기사는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이 금액. 이렇게 또 물어봐요. 자, 마지막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300만 원 손실 보상받고 연 800만 원 이자 더 낼 판.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일단 지금 30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지급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추경이잖아요. 정부가 돈이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채권 발행을 합니다. 채권 발행을 하게 되면 시중에 채권을 파는 거잖아요. 그럼 시중에 채권이 많이 풀려요. 그러면은 잘 채권이 팔리려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요. 가뜩이나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또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자 부담 막상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이 300만 원 지원을 받는데 그 돈 갖고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또 뭐 대출 받은 거 갚기도 하잖아요. 이자를. 이자가 올라서 더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또 뭔가 연쇄적으로 뭔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영업자 빚내 코로나로 버티는데 평균 2억 2천여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신용금리 대출 7년 만에 5%대인데 연 2,300만 원 내던 이자가 3,1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손실보상 받는데 이자는 800만 원이 늘어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충격이 미친다는 거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건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지금 일단 300만 원 손실 보상을 받는데도 지금 연 800만 원 이자라면 1,0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그렇죠. 이 채권을 통해서 갖고 와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국채 금리가 3년 7개월 사이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대출 금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추경입니다. 우리가 추경 이 정부 들어서 7차례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19 대응 좋고 자영업자 대응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효과가 있었느냐? KDI의 그 자료에 따르면 소비 진작 효과가 30%밖에 안 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금 이 부작용을 떠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채 금리만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 국가 빚 채무도 지금 1,10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앞날을 생각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 프랑스가 좀 달라요, 분위기가. 미국은 벌써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해서 1년에 4번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빨리빨리 이제 좀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 회수해야 된다라는 거고 프랑스도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다 금리 인상으로 흡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대선 때문에 표를 위해서 역행하고 있다. 국제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귀한 대변인, 이거 민주당 내에서 이 1,000만 원 얘기는 좀 진지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꺼내본 정도의 수준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적극 의지가 검토.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1야당에서도 1,000만 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그 전에 그 100조 또 윤석열 후보는 50조 그랬는데 이제 이번 추경이 아직까지 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뭐 한 14조 뭐 이렇게 얘기가 좀 있죠, 지금? 굉장히 비상한 시기, 거의 전쟁에 준하는 비상한 시기이고 이 시기를 우리가 경제적인 침체 없이 잘 넘어가려면 이 시기에는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인데 이것이 이제 재정 당국과의 약간의 정부는 약간 좀 약간 부정적인 걸로 나와요. 마찰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것을 넘어야 되는데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니라 코로나의 파국을 넘어가는 데 쓰여진다면 저는 약간의 이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만 감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자율이 이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이제 여러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이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극히 일부일 것 같고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미국 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한국은행 금리의 그 변동이 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올해도 사실 앞으로도 한 2번 정도 금리 인상이 더 예정될 거다라고 해서 사실 우려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과 사실 이 후보들의 공약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제일 큰 영향은 연준 금리고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내는 가운데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코로나의 극복을 위한 어떤 추가 재정 투입이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논의는 시작된 것 같아요. 여야가 다 1,000만 원을 불렀으니까요. 지금 그렇게 가능하다. 뭐 가보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아마 정부하고 어떤 또 뭔가 대립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광주 아파트 사고 났는데 이 아파트를 짓고 있었던 건설사 시공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이 기업의 이 아파트 브랜드잖아요, 이거. 아이파크. 이거 가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답니다. 아래로 가면 재건축 현장에서는 현대산업개발, 현산 퇴출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어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 뭐 가림벽, 상호 등 가려졌다. 여기 보면 이렇게 가려진 거예요. 이렇게 누가 지웠어요, 이렇게. 이 사진 보시면은. 원래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이 브랜드 이름이요. 그리고 뭐 어떤 곳에서는 계약 취소 절차 뭐 이런 걸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명에서 이름 좀 빼자 뭐 이런 목소리까지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아파트는 또.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현산, 포비아 확산, 시공사 보이콧, 전세 호가 뚝. 이 여러 가지 타격을 주고 있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불신인 겁니다. 불신이요, 지금. 조대진 변호사. 네. 아파트 이름에서 이런 브랜드 이름 이거 빼는 게 가능한가요? 이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일단 상표법상에 이제 그 아파트의 브랜드 명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 예. 조항이 있는데요. 예. 이거를 빼는 거에 관련돼서는 빼는 거에 대해서 네. 뭐가 규정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사자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런 부분들 뭐 시공했던 예. 그 시공사에 관련된 그 조합원 또는 주민들이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면 뭐 별도의 동의를 통해서 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규정이 있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동의로 이제 전부 이제 추진을 하면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다만 이제 직접 이렇게 지었던 아파트를 지었던 입장에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지어놓고 정작 이름은 빠지는 브랜드명을 살릴 수 없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손해로 이렇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사고 여파가 뭐 여기저기 퍼지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전세 호가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분수대광장 앞에서 한 가지 회견,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유족, 대통령이 고교생에게 거짓말. 그러니까 진상규명 하겠다는 약속 그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 피살된 분의 아들, 고교생 아들에게 전달이 됐는데 유족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반납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이 모습이었답니다.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이 편지를 도로 가져가세요라면서. 그러면서 반발했거든요. 자, 어제 이와 관련해서 이 유족들의 변호인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사람 죽여놨잖아요. 그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왜 막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아래쪽으로 이게 법원 판결문이고 이게 대통령 편지예요. 여러분도 경찰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맡고 있는 게 정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대통령 사인돼 있는 것도 판결 편지 반납하겠다는데 왜 막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보 공개 뭐 이런 것도 관련돼 있거든요. 김정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이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해주겠다 그랬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유가족 시간이 입장에서는 좀 많이 지났거든요, 지금요. 특히 아들 입장에서는 예. 그 아버지가 그 월북했다라는 그 멍해를 어떻게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신까지 불태워졌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서는 이 유가족들은 그 남은 인생은 정말 피멍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하고 진상 규명을 하자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예. 해경의 그 법정 그 다툼에서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그 항소를 한 거죠. 이건 청와대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오히려 해경이 이런 자료 빨리 줘라라고 청와대가 지시를 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에 대한 배신감,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 묻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그래도 찢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저 정도. 찢어서 그냥 던지지 않은 게 다행인 정도로 얼마나 유가족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제 그 유족들에 전달한 편지는요. 일단 저렇게 반납이 됐는데 경찰이 갖고 있다가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좀 알려지고 있어요. 다음은요. 마지막 기사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 주식 청약한다고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 한 주라도 더 눈치 작전이 보통이 아니다. 공모 첫날 32조가 모였다. 청약 그 액수가. 단군 이래 최대 청약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했는데요. 여기 그래프 보세요. 다른 걸 다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다. 이런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